그러니까 고용부담금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이행을 하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중 장애인 직접 고용,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노동자로 고용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매우 적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최초의 국제인권법으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요. 우리나라는 2008년 국회에서 비준되어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의 무관심과 감수성이 무뎌진 건 아닐지 싶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노동에 대해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정지용 교수님께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의 정지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분이 좋고요. 또 오늘 특별히 장애인 권리 협약과 노동이라고 하는 주제, 아주 매우 중요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그런 주제이실 텐데요.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더욱더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지만 대면 수업을 듣는 것처럼 또 강의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댓글창을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볼 내용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노동에 대해서 이해와 적용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가 잘 나가고 있나요? 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볼 커다란 주제들은 먼저 국제인권규범에 대해서 이해를 해 보도록 하고요. 장애인 권리 협약이란 무엇인가? 물론 앞서 우리 강의를 통해서 좀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또 이번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 권리 협약 이해를 또 다른 측면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장애인 권리 위원회 쟁점 목록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 보고서, 민간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는데 장애인 고용과 노동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창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글을 내가 남길까라고 고민이 많이 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약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서 드리는 말씀을 듣고 여기 적혀 있는 질문들이 있죠.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 질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남겨주시면 조금 이제 편하실 것 같아요.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이제 법학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말인데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내가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장애인 권리 협약을 공부를 하고 노동에 대해서 특히 장애인 권리 협약에 나타난 노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 배우는 거의 핵심은 나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동과 관련한 이 권리를 우리가 공부를 한 이후에 뭐든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거를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의 이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 자신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이제 초점은 노동과 관련된 보장이 되겠죠. 두 번째는 장애 공동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비장애인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속한 단체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할지, 또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 좋을지, 또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 시설이나 단체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질문 이외에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유롭게 느낌이라든지 뭐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 남겨주시면 좋고요. 또
질문도 좋습니다. 질문도 남겨주시면 이따가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함께 추가적인 생각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 또 CRPD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라고 하는 그 영어 표현의 약자입니다. CRPD라고 하는 것은요. 컨벤션이라고 하는 것은 협약이죠. 협약. 그리고 rights라고 하는 것은 권리고요. 그다음에 유엔에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영어식 표현으로 persons with disabilities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장애인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영어식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되었고요. 2008년에 발효가 되고 2018년 기준 162개국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은 국제 인권 규범 중의 하나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제 인권 규범 또는 국제 인권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법의 한 분야이죠. 국제법이 많이 있지만 인권과 관련된 것들을 규정한 것을 바로 이제 국제 인권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맨 처음 만들어진 국제 인권법이 바로 유엔 헌장입니다. 1945년에 만들어졌고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인권 논의의 확고한 토대가 되는 그러한 국제 인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들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 세계 인권 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즉 장애인의 권리 보장 또는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후 1993년에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이 선포가 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유엔의 인권 최고 대표라고 하는 기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권리를 좀 더 명확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후 많은 인권 규약들, 협약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국제인권협약은 우리가 크게 많은 그런 규약들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장전 또는 주요 인권협약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국제규범 등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데 장애인 권리협약은 취약계층을 위한 국제규범 중에 하나로서 이주 노동자 권리협약 그리고 강제실종협약 등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국제규범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유엔의 인권 분야를 유엔에서 인권 분야를 어떻게 잘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 인권 검토, 그다음에 국제 인권 조약, 특별 절차, 개인 진정 절차 등이 있는데요. 장애인 권리 협약은 국제 인권 조약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국제 인권 조약 중에 하나인 장애인 권리 협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심의하는 절차를 통해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따가 이 심의 절차에 따라서 장애인 권리 협약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국제 인권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그 조약의 국내 이행 상황, 얼마나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국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을 한 그런 국가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내용을 동의를 한 거죠. 그러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장애인 노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유엔에 문서로 보고를 해요. 그 보고한 문서를 바로 국가 보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국가 보고서를 조약 기구에 제출하고 조약 기구가 정기적으로 당사국이 제출한 국가 보고서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제도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권이 얼마나 잘 보장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제인권협약 발효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으로부터 강제실종 협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협약들을 우리가 발효를 하였는데요. 장애인 권리 협약은 2008년에 우리가 가입을 했고요. 2009년에 실제적으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즉 장애인 권리 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그런 효력을 갖게 된 겁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의 제정 배경은 당연히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조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권리 협약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장애인 권리 협약을 체결한 국가들과 그게 이제 녹색으로 나타나고 있죠.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체결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연두색은 서명은 하였지만 비준은 하지 않은 그런 국가들입니다. 서명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협약에 동의를 하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협약을 국내법과 똑같이 다루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거든요. 근데 연두색은 서명은 하였지만 비준은 하지 않은 그런 국가들의 모습이 보이죠. 여기 잘 보면 대표적인 나라가 좀 놀랍죠? 미국이 보이시죠? 미국이 서명은 하였지만 비준은 하지 않았어요. 좀 놀라우신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왜 그런가? 좀 저도 알아보니까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이 만들어질 때 미국에 이제 장애인법이 있죠. ADA라고 약자로 일컬어지는 그 유명한 법이 있는데 장애인 권리 협약 자체가 CRPD 자체가 그 ADA를 많이 참조했다라고 해요. 미국은 이미 장애인 권리 협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국내법에 많이 잘 담겨져 있다. 그렇다고 왜 비준을 안 하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너무 진지한 거예요. 이거를 비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잘 따라야 하는데 서명하고 비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CRPD에 있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있는 내용들이 이게 미국의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는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의 내용이 미국의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준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도리어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데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토론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비준을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댓글에 좀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색깔이 뭐죠? 살색, 살구색으로 된 것은 살구색은 미국이죠. 미국 보시는 것처럼 서명을 한 국가이고 하늘색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선택 의정서를 둘 다 서명한 그런 국가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협약을 비준한 국가이고 빨간색은 협약과 그다음에 선택 의정서를 모두 비준한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선택 의정서 말씀을 갑자기 드렸는데 장애인 권리 협약이 있고 그다음에 선택 의정서가 있어요. 모든 협약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협약들이 그 협약이 있고 선택 의정서가 있습니다. 선택 의정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협약은 비준을 했죠. 협약은 비준을 했지만 선택 의정서는 장애인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는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 의정서를 비준을 하게 되면 만약에 제가 대한민국 장애인이에요. 근데 내 권리가 침해가 됐어. 장애인 권리 협약상에 나와 있는 권리가 침해가 됐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구제를 해주지 않아. 그러면은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가 이렇게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면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 막 조사를 나와요. 무섭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선택의정서 비준하라 막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의 핵심은 장애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시혜적 보호 대상으로 장애인을 인식했다면 이제는 장애인에게 인간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그런 문서가 되겠고요. 장애 정의도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의료 모델, 사회 모델을 모두 포함한 그리고 아주 점진적으로 장애 개념이 변한다고 하면서 향후 장애 범주가 확대될 수 있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개방적인 장애 정의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의 구성을 보면 총 50개의 조항과 선택 의정서 18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부터 문화권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50조가 되고요. 33조까지가 실체적인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 조항들이 되고 34조부터 50조는 어떻게 하면은 장애인 권리 협약의 내용들을 잘 이행하게 할 것인가 또는 기탁은 어떻게 하고 서명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애인 권리 협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조항들을 인간의 권리, 기본권을 중심으로 쭉 배치를 해보면 이렇게 표처럼 배치를 할 수 있는데요. 노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권의 일종이죠. 그래서 사회권에 포함되는 그런 규정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근로 및 고용에 관한 권리는 제27조예요. 몇 조라고요? 예, 제27조입니다. 암기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27조.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장애인 노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볼 텐데요. 알아보기 이전에 이걸 이해해야지 그 다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장애인 권리 협약 CRPD를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행하는 것을 유엔에 보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보고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오른쪽 우측 상단에 그 보라색이 있죠. 그 ratific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비준이에요. 비준을 하게 되면 비준을 하고 난 2년 이내에 Initial State Report라고 해가지고 최초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겠죠. 국가 보고서를 2년 이내에 최초로 이제 보고를 제출을 하겠죠. 그거를 우리가 일명 최초 보고서라고 합니다.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있어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질의 목록을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목록이죠. 질문 목록을 채택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 국가 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그러면 유엔에서 이 국가 보고서를 보고 궁금한 게 생길 거잖아요. 그런 질문 목록을 채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엔에서는 질문 목록을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맨 밑에 동그라미 이제 네모 동그라미 맨 밑에 네모 Government's Written Reply. 그러니까 정부가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응답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문서로 응답을 하겠죠. 2달 안에 이제 응답을 하게 돼. 2달 이후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다음 네모는 이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유엔과 정부 사이에 막 대화를 합니다. 그다음 네모를 보시면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concluding observation 영어로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최종 견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장애인 노동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이렇구나. 이게 국제사회에 다 이제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권리 또 장애인 노동에 관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공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유엔에서 채택된 최종 견해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뭘 잘했고 주로 뭐가 부족하다 그리고 무엇이 개선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부가 이제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주기로 계속해서 국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이 그림은 이거 이제 연역인데요.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2008년에 비준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2011년에 2년 후에 3년이군요. 3년 후에 국가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원래 2년이지만 그게 이제 시기가 조금 이제 조정이 됩니다. 융통성 있게요. 국가 보고서 제출하고 유엔에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를 말해요. 질의 목록을 채택했죠. 질의 목록은 쟁점 목록이라고도 하고 현안 목록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번역이 다 달라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엄청 헷갈렸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List of Issues라고 하고요. 이 쟁점 목록, 질의 목록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서를 제출했죠. 2014년에. 근데 정부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서 얼마 이후에 1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유엔이 심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같은 해 NGO들이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또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제 유엔에서 심의를 하고 2014년 9월에 최종 견해가 채택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는 이게 끝이죠. 그 다음에 2018년에 2차 보고서 제출하고 2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유엔에서 많이 밀려가지고 2, 3차 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출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보고서를 제출해라 라고 하는 질의 목록을 유엔에서 작성을 했고 그거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제출했고요. 2019년 3월, 작년 3월에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와 NGO가 역시 똑같이 제출을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밀려가지고 2022년에 2년이나 2023년에 2, 3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간 단체들이 보고서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NGO 리포트, 영어로 NGO 리포트 또는 섀도우 리포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자 보고서죠. 정부가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 하는 거. 정부는 사실은 좋은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정부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실상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가감 없이 민간 단체들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 민간 보고서 역할과 기능은 첫 번째로 정부 보고서를 검증하는 기능을 합니다. 정부 보고서는 주로 비장애인 통계만 제출하거든요. 근데 장애인 통계만 제출하죠. 장애가 이렇다. 근데 민간 보고서는 비장애인 통계도 같이 제출합니다. 민간 보고서는 현존하는 차이 또는 차별에 대해서 보고하지만 정부 보고서는 시정이 된 사항, 이런 거 우리가 잘했다라고 제출을 주로 하죠.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기능이 핵심 우선 이슈를 이야기해요. 이러이러한 이슈가 중요하다. 장애인계에서 한국의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제27조 근로 및 고용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권리협약 제27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암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제1항과 2항 두 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많지 않죠? 제1항은 노동권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개방적이고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고 접근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직업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적절한 조치, 정책 같은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뭔가 좀 이렇게 좀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제1항의 규정들을 구체화시킨 것이 이제 가호부터 카호까지 있어요. 이건 이제 여기 길어가지고 따로 뺐습니다. 나중에 보겠고, 2항은 강제 노역에 처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호부터 카호까지를 보면, 가호는 고용 관련 제반 사항, 예를 들어 모집, 채용, 고용 연장, 승진 등등 여기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나는 동등한 기회와 보수가 인정돼야 된다.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근무 환경도 잘 갖추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다호는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죠. 그런 이야기가 있고, 라는 기술과 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 소개 프로그램, 그다음에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호는 동일한 고용 기회와 승진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호는 창업의 얘기가 있어야 한다. 사호는 공공부문에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어야 한다. 아는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 이거는 이제 영어식 표현을 보면 affirmative discrimina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적극적 차별,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긍정적인 차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려금,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현금을 주는 거죠. 그런 장려금, 또는 민간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는 합리적인 편의, 차는 직장 경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카는 훈련, 교육, 또 직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복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차 보고서를 제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 최종 견해를 채택했어요. 그 이후에 2, 3차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국가보고서를 작성해라 라고 제시한 것이 바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쟁점 목록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채택이 된 목록인데요. 장애인 노동과 고용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28 A, B, C, D, E 5가지 내용이죠. 5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A를 보시면 지적 또는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적 법률을 폐지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최저임금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제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보호작업장 사용을 지양하고, 그러니까 보호작업장을 없애라는 얘기죠. 그리고 보호작업장을 없애고 대안을 모색하느냐. 상당히 급진적이죠. 지금 보호작업장에 대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보호작업장 폐쇄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폐쇄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유엔에서는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당히 좋게 얘기하면 진보적이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낭만적이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뭐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D. 장애인 의무 고용 할당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장애 여성의 채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가. 저는 이 쟁점 목록 보고도 좀 뭔가 어색하다 생각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장애인 의무 고용 할당제와 장애 여성 두 가지를 묶어서 질문했습니다. 어쨌든 2. 장애인의 공공부문 취업을 보장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용노동부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유엔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죠. 자, 2, 3차 국가 보고서의 답변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 좀 요약을 했어요. 많기 때문에 요약을 했습니다. 28-A 첫 번째 A죠. 지적 장애인, 정신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을 폐지했느냐라는 질문이었죠.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27개 법률에 존재하는 정신장애인 자격, 면허, 취득 제한 관련 결격 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예를 들어 뭐 의사 자격이라든지 뭐 사회복지사 자격이라든지 면허 이런 것들을 취득하는데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라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부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거든요. 아주 독립기관입니다. 우리 국가기관 중에 독립기관이어서 정부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게 역할이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된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결격 조항을 폐지하도록 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정부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잘 인지하고 있으며 그때 보면 뭐예요? 노력할 계획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바꿨다는 겁니까? 안 바꿨다는 겁니까? 안 바꿨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모든 자격의 개별적 특성이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장애인 자격 결격 사유의 적정성 및 차별적 법률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유엔에 대답을 한 겁니다. 정신장애인 자격 제한을 모두 다 풀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그거에 따라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격 조건 같은 것들을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즉 뭐예요? 폐지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안 했죠. 그렇죠? 안 한 거죠. 근데 저는 이 정부의 답변이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저는 신중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의 생각이래요. 두 번째 B. 최저임금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느냐라는 얘기죠. 자, 이것도 예스인가 노인가 한번 읽어보죠.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스예요. 이거는 예스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당연히 장애인이 노동할 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인가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강화했어요. 실제로요. 정부는 중증 장애인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고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찬성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사업주의 부담,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임금을 결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편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바뀌진 않은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랬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랬죠. NGO도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랬죠. 이 2, 3차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 3차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 표명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평가 결과에 따른 적용 제외 인가 기준을 강화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얼마나 구제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제율, 구제 건수 등의 통계를 제시해라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했다는 거죠. 도대체 그 규모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 통계치를 제시해라.
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정부가 또 어떻게 이런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나중에 또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C, 보호자급장이죠. 보호자급장. 답변은 어떻게 했냐면 일반 경쟁 고용시장의 경우, 일반 경쟁 고용시장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장애인도 취업하고 비장애인도 취업하고 하는 그러한 노동시장을 말하는 것이죠. 일정 수준 근로능력을 갖춘 경증 장애인의 고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는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죠. 장애 유형별로는 발달 장애인의 고용 기회가 낮은 편이다. 정부는 장애 정도, 특성에 따른 고용 격차를 고려할 때 발달 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갖고 향후 경쟁 고용 시장으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호된 고용 환경을 마련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을 밝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작업장 사용을 지향할 뜻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뜻이죠.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호작업장을 일반 고용시장에서 채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운영 방식에서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격리된 보호시설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함께 고용되어 공동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반 경쟁 고용 사업장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보호작업장도 사실 많이 개선이 돼야죠. 우선은 저는 현실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보호작업장이.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선 그렇게 노동 경험도 쌓고 직업 훈련도 쌓고 그러면서 점차 일할 기회를 많이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의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잠깐 붙여봤습니다. D. 고용할당제. 장애인 의무고용제죠. 장애 여성의 채용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답변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고용 독려를 위해 정부는 사업주 대상 서비스로 이러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컨설팅도 해주고, 그다음에 표준 사업장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요. 정부는 의무 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규모별 부담금 차등제 도입. 그러니까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이제 미고용 부담금이죠. 장애인 고용 의무. 예를 들어 5% 보통 5%죠. 그래서 100명의 노동자가 있으면 5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되는데 5명을 고용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뭐 3명을 고용했어요. 그러면 2명 고용 못 했잖아요. 2명 고용 못한 거에 대해서 벌금이죠. 일종의 벌금. 그럼 이제 우리가 고용 부담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미고용 부담금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고용 부담금을 이제 차등해서 규모별로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대기업의 의무 고용 이행 강화, 고용 저조 기업에 대한 이행 지도 강화 등등의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이게 제재를 하는 것도 있다. 또한 연계 고용 제도, 그다음 여러 가지 직업 체험 프로그램, 또 훈련 참여 등의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좀 이제 미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를 할 방침이다. 장애 여성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읽어보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게 장애 여성을 중요하죠. 중요한데 고용할당제를 잘 하는 그 자체만으로 지금 벅차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근데 고용할당제에서 장애 여성만을 특별하게 고려하는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공공부문 취업을 보장하는가? 정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정부 부처, 공공기관을 타겟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 지원관 제도를 새로 만들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 고용 증진 협약 같은 것들을 체결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가보고서, 정부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2, 3차 심의를 위한 NGO 보고서의 초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죠, 그렇죠?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 표명을 했고요. 이제 NGO 보고서인데요. NGO 보고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장애인 NGO들이 많죠. 아주 많습니다. 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도 이 NGO 보고서 작성하는데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만든 거죠. 만든 건데 NGO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NGO 보고서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보고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내용들을 제시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슈를 던지는 거예요. 이슈. 그래서 한국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 2, 3차 NGO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장애인 고용, 장애인 노동과 관련된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이 2, 3차 NGO 보고서 작성하는데 저도 함께 했었는데요. 제가 이 장애인 고용 쪽에 의견을 저도 표명을 했었습니다. 제가 표명한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 이거 보니까 상당히 슬픈데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중요한 이슈다라고 NGO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그다음에 장애인 의무 고용 할당 제도. 그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 대해서 또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슈가 주요 이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이슈가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특징을 보니까 노동 시간은 월 평균 135시간, 임금은 월 평균 37만 5천 원이죠. 그다음에 시급은 3,416원 수준으로 매우 열악했다는 거죠. 근데 보호작업장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보다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훈련하고 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능이 강조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맞죠. 맞습니다. 보호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장애인 보호자들 그러니까는 주로 보호작업장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발달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이제 정신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발달 장애인들이나 정신 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발달 장애인 또는 발달 장애인 부모들이 상당히 일종의 휴식기라는 거예요. 휴식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아주 고군분투하죠. 자녀들을 키우는데.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장애인 교육을 시켜주면서 일정 부분 돌봄 서비스도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휴식 기간을 갖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가 상당히 문제죠. 성인 발달 장애인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래서 성인 발달 장애인의 돌봄, 성인 발달 장애인의 평생 교육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나라가 최근에서야 그런 성인 발달 장애인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간활동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뭐 활동지원 서비스도 그런 측면의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보호작업장이 일종의 그 주간활동 서비스랑 주간보호 비슷해요. 주간보호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또 뭐 주간보호센터도 있긴 있지만 그러한 역할을 하는 측면이 실제로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많은 그 직원분들, 종사자분들 고생 엄청 하세요. 엄청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정말 뭐 2명 이상의 몫을 해야지 그 시설이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성인 장애인 또는 중장년 장애인 정책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지 저는 보호작업장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질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작업장이 실제로 직업재활의 기능 또는 경쟁 고용 노동시장으로 장애인을 이행시키는 전 단계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참 그러지 못하는 그런 슬픈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속 논의를 보면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의 평균 임금이 43만 9천 원입니다. 한 달에 약 5.7% 정도의 근로자가 1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저임금 등 열악한 고용 여건에 놓여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연금, 현금 급여를 주는 그런 제도죠. 장애인 연금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보충해주는 보충급여제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충급여제라는 게 뭐냐면 최저임금 수준이 이만큼이잖아요. 최저임금 수준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보호작업장에서 받는
임금이 요만큼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10만 원 미만으로 받아요. 한 달에. 그럼 요만큼 차이가 있죠. 이 차이만큼 보충해 주라는 얘기예요. 정부가. 그래서 이것도 한창 연구를 했습니다. 보충해 주는 보충 급여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에게 직접 이만큼을 정부가 현금으로 주는 거죠. 이만큼 정부가 주는 게 있고 방법은 기업에게 줘서 기업이 장애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요만큼 장애인에게 그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그런 방법이 두 개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세금의 문제잖아요. 세금이 거의 투입이 되는 것이고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연구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결론이 안 난 그런 문제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도입 움직임은 아직 없다.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보충급여제를 빨리 도입해라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권고를 위한 질문 이렇게 했는데 이 표현이 재밌죠? 이제 권고죠, 권고. 이렇게 해라. 질문 형식으로 권고를 하는데 장애인의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장애인을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7조. 이게 바로 최저임금법 제7조거든요. 폐지했는가? 최저임금법 제7조를 폐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보충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의 실효성입니다. 2018년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이 2.92%, 민간 기업 2.67%로 보통 일반적으로 의무 고용률이 법정 의무 고용률이 5%거든요.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쌓이고 있다. 제가 사실은 그 2, 3차 보고서 작성 막 할 때 제가 낸 이슈는 저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관한 이슈였어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뭐 규모가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고용 부담금이 많이 축적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고용 부담금이 매년 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부담금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업은 장애인 대상 사회적 책임 이행 선호 방식 중, 그러니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이행을 하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중 장애인 직접 고용,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노동자로 고용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매우 적다. 그러면서 고용 부담금 수준도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부담금을 내고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한편 2018년 장애인 고용률, 민간 부문, 공공 부문 이런 비율은 중증 장애인 2배수 산정제가 적용된 값이에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을 고용을 하면 2배로 쳐줘요. 그러니까 경증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걸로 쳐주거든요. 그래서 2배수 산정제를 적용하지 않을 시 실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더 낮다. 중증 장애인 2배수 산정제를 통해 고용률을 높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중증 장애인 2배수 산정제. 이걸 없애는 게 중증 장애인들에게 좋은 걸까요? 안 없애는 게 좋은 걸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권고를 위한 질문. 고용 부담금을 최저 임금 수준보다 높이고 장애인 고용을 유도할 구체적인 제도를 개발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제 역할 못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그 표현이 그래요. 제 역할 못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라는 이슈를 던집니다. 장애인 복지법에서 보호작업장을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근로기회와 임금을 지급하고 훈련, 직업재활 등을 통해 경쟁 고용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죠. 이게 바로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호작업장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보호작업장에 중증 장애인 고용과 경쟁 고용으로의 전이 옮기는 것이라는 모순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대립적인 거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대립되는 게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다. 그 결과 직업 재활 시설에서 경쟁 고용 시장으로 옮겨가는 장애인 수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직업 재활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타당한 지적이에요. 그렇죠? 제가 뭐 보호작업장 또는 근로사업장 되신 분들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해서 아주 많이 애쓰고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냥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이론의 법률의 그 이상과 맞지 않은 그런 것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나 대안이 없습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정부도 참 어렵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직업재활이 장애인 복지의 꽃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권고를 위한 질문, 보호작업장에서 경쟁 고용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작업장 기능을 장기적으로 전환할 방법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애인 고용, 노동과 관련된 장애인 권리 협약의 내용들 그리고 이슈들을 우리나라에 제안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법언을 제가 말씀드렸죠. 나 자신의 노동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 장애 공동체의 노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 장애인 노동과 관련된 비장애인의 인식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 내가 속한 단체가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함께 좀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아주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아주 차분하게 강의해 주신 정지훈 교수님 감사하고요. 지금 교수님이 적용 부분에서 댓글 남겨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강의 내용 중에 저처럼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낱말이나 이런 적용 부분의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들어오신 질문이 있어서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요. 네, 교수님께서 쟁점 이슈로 이제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내용 부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안을 제시했었는지 궁금한 거 하나 하고 또 국가 보고서나 NGO 보고서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은 없으신 건가요?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용부담금 액수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요. 그 액수가 상당하고 근데 이 고용부담금이 제대로 근데 그 기금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 기금이 사실은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원래 취지에 잘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취지에 잘 쓰이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공단이나 이런 정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본래 취지에 맞게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또는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시설 같은 것들을 개조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고용부담금을 축적한 그 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더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까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국가보고서와 NGO 보고서는요.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국가보고서 같은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 제 기억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NGO 보고서는 공개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NGO 보고서는 공개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UN 장애인권리위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UN 장애인권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모든 국가들의 국가보고서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로는 돼 있지 않겠죠? 국어로는 돼 있지 않고 그런 것들도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수 이것으로써 UN CRPD 확산을 위한 릴레이 교육 노동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